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프랑스의 한 모습입니다. 보통 프랑스 하면 그 강력한 세속주의, 라이시테라고 하죠. 그 원칙 아래서 종교 영향력이 좀 제한된 사회 이미지가 강한데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프랑스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요, 거의 열흘에 하나씩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고 할 정도래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흐름이 눈에 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을 다룬 어떤 영상 기록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였잖아요, 이 복음주의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숫자만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배경하고 동력을 한번 같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통계 수치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프랑스라는 그 독특한 사회 문화적 맥락 있잖아요. 거기서 이 성장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역동적인 부흥의 실체가 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단순히 그냥 종교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복잡한 요인들을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성장세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1950년대 프랑스 안의 복음주의 신자 수가 한 5만 명,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 그 KNF라고 부르는 단체 추산으로는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 반세기 만에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정말 상당한 변화네요. 그렇죠. 그 증가폭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해석할 때는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우선 프랑스는 그 라이시테 원칙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모으질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KNEF 같은 개별 단체의 추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또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프랑스 전체 인구가 한 6,700만 명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여전히 1.5% 정도? 그러니까 3%가 채 안 되는 소수 그룹이라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 숫자만 보고 와, 프랑스가 복음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숫자 자체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 개신교 하면 주로 전통적인 루터교나 칼뱅교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하는 복음주의는 훨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특히 이민자 배경을 가진 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아, 다양성. 그럼 여기서 복음주의가 정확히 뭔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그룹을 포함하다 보니까 개념이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던데요. 핵심적인 신학적 특징들인데요. 첫째는 성경 중심주의예요. 비블리시즘이라고 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고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는 십자가 중심주의, 크루시픽서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인류 구원의 핵심 사건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주의라고 하던데요. conversionism, 개인적인 회심,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활동주의, activism,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복음주의 신앙의 어떤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주의가 하나의 통일된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침례교, 재림교, 오순절교회, 또 카리스마 운동 그룹들, 이렇게 신학적인 스펙트럼이나 예배 스타일이 아주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 또 독립교회들을 아우르는 일종의 운동 아니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위계 질서보다는
성경과 신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발효 영상에 나온 어떤 여성분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원래는 가톨릭 신자셨는데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막 간절하게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주의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느꼈던 따뜻함, 공동체적인 유대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위로와 힘, 이런 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세례받았던 날에 막 회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이런 강렬한 개인적인 체험이 복음주의 확산에 진짜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거듭남을 강조하는 게 많은 사람들, 특히 뭐랄까 삶의 의미나 어떤 소속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전통적인 종교, 의례나 교리 중심의 신앙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 복음주의 교회들은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익숙한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능숙해요. 뭐 찬양 영상, 설교 짧은 클립, 간증 같은 걸 공유하면서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소통하죠. 이런 점들이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다양성인데요. 프랑스 복음주의 공동체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놀랄 만큼 다양하다는 사실이요.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신자들이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프랑스령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되게 활기찬 분위기의 아시아계 교회나 그 이동 생활을 하는 로마 집시 공동체를 위한 사역 같은 것도 소개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 다양성은 프랑스 복음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민자 공동체가 복음주의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많고요. 이분들이 이제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정서적인 지지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분산된 구조예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는 어떤 중앙의 통제나 간섭 없이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각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 형식이나 활동 같은 걸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자율성이 각 공동체의 특성이나 필요에 딱 맞는 목회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죠. 예배 스타일도 그래서 아주 다양해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부터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까지 아주 폭넓게 나타나죠. 교회 운영은 주로 신자들의 헌금, 특히 수입의 10%를 내는 11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런 분산성과 자율성은 동시에 어떤 감독 체계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낳기도 합니다. 감독 부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료에서 언급된 프랑스 정부의 그 엠비리드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종파적 일탈 감시 및 투쟁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인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종파적 남용, 대리부 섹테르로 문제가 됐던 기독교 관련 그룹들 중에서 복음주의 계열 그룹들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여기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주의의 성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복잡한 이면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매력 뒤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같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치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복음주의하면 흔히 좀 보수적인 정치 성향하고 연결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런가요? 네, 그런 경향성이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료에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프랑스 복음주의 신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나 임신 중절, 조력 사망 같은 이런 사회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요. 프랑스 전체 인구나 다른 종교 그룹, 예를 들어 가톨릭이나 전통 개신교, 심지어는 무슬림 그룹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런 도덕적 보수성은 복음주의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여겨주곤 하죠.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잖아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사나이 상하지 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는데 프랑스에서는 3% 미만이거든요. 인구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 지형은 미국과는 달리 종교적인 정체성보다는 좌우 이념이나 사회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도 하고요. 그럼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지 몰라도 이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 KNEF 같은 단체는 프랑스 의회 안에 목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선출직 공무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등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어요. 비록 소수 그룹이지만 특정 지역구나 어떤 특정 이슈에서는 조직된 목소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은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프랑스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공론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또 프랑스의 그 라이스테 원칙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어떤 긴장을 만들어낼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현상이 비단 프랑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자료에서는 유럽 전역, 특히 세속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됐던 나라들에서 오히려 젊은 세대, 그러니까 Z세대를 중심으로 조용한 신앙 부흥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전 세대보다 Z세대가 종교적 믿음에 더 열려 있다거나 강한 믿음을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 전체가 그냥 세속화의 길로만 가고 있다는 그런 통념과는 좀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복음주의, 그중에서도 오순절주의나 카리스마적인 성향의 교회들이 전통적인 주류 교단들보다 젊은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마도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의례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예배 형식을 사용하고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주는 공동체 중심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Z세대의 어떤 정서적이고 영적인 갈증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전통적인 교회의 약간 엄숙하고 정적인 분위기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통계상의 뚜렷한 성장세, 그 이면에 있는 인구 구성의 변화, 성경과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적인 특징, 또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중앙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분산된 조직 구조와 그에 따른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뚜렷한 사회적 보수성과 제한적이지만 점점 커지는 정치적 가시성, 마지막으로 유럽 전역의 Z세대 신앙 부흥이라는 더 큰 맥락과의 연결고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 복음주의의 성장이 아직 프랑스 사회 전체의 지형을 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물결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프랑스라는 그 세속 사회 안에서 특히 소수 종교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역동적인 변화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갈망, 삶의 의미 추구 같은 더 깊은 사회문화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유럽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복음주의의 부상이라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연결, 그리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복음주의의 특징이 Z세대의 새로운 신앙적 경향과 만나고 있는 지금, 전통적으로 세속적인 가치를 강조해온 유럽 사회에서 신앙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혹은 이렇게 다양하고 분산된 형태로 성장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프랑스의 강력한 국가 정체성, 그리고 라이시테 원칙과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어떤 상호작용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